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꺼내든 이 대북 확성기 사용에 유엔군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케메라 사령관이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조되는 이 남북 갈등 국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 등 총 3개의 사령부를 총괄하는 폴 러케머라 사령관이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나흘 전인 9일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러케머라 사령관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향후 방송 재개 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관 신분으로 이번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 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신 장관과 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2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채널A에 공개되지 않은 지휘관 동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군사분 개선 침범과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자위권 행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엔사와 소통은 하겠지만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과 폴 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채널A 질의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나흘 전인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며 그 배경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동서부 전선 전역에 걸쳐 대북 확성기 설치를 완료했는데 언제든지 즉각 운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9일 첫 방송 이후 추가로 방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다음 주로 전망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을 그 판사가 정해졌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 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전 부지사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한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 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건 증거가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민족협력사업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 같은 방북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 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 2018년 7월 실국장 정결 사항 중 중요 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 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정치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 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이건 누가 봐도 별건 기소의 조작 기소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나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재판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이거 지금 법원이 지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 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 11부와 형사 14부 이렇게 2개뿐입니다. 공교롭게도 2분의 1의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판부는 결국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보낸 돈은 경기도 또 특히 대북 경기지사 방북 대가다라는 걸 인정한 그 판결을 내린 판사란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재판부 배정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고 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래요. 뭔가 이제 기피 신청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실제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기피 신청이라고 하죠.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2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앞서 리포트 보면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로 룰을 바꿨었죠. 다시 민심을 반영하는 걸로 바꿨는데 20% 비율을 두고 민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100%였던 당원 투표 비중을 80%로 낮추고 일반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30% 반영안도 함께 올라갔지만 비대위원 다수는 20%를 택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지금 당신 비율을 너무 낮추면 총선 참패 책임을 당원에 덮어 씌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8대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은 7대3 룰보다도 더 퇴행한 8대2가 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안철수 의원도 20%라는 비율은 민심을 받든다는 말을 하기조차 민망하다며
지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주변에 대통령실과 기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의 한동훈 견제는 시작됐고 김재섭 의원의 대표 출마도 검토 중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권 인사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과 기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기싸움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다음 주쯤 출마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들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내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0대 소당파 김재섭 의원도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 때 아닌 뭡니까? 네, 때 아닌 청문회입니다. 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검증을 할 때나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정상입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 네, 이 업무 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청문회는 다릅니다. 안 나오면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 네,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관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고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내 지도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네, 부처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며칠 동안 업무 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 여당 눈치 봐야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건 뭘까요? 강제 배정을 해놓고.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아직 상임위 안 들어오고 있죠. 의원들 상임위 배치조차 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 우리 국토위의 중요 현안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의혹을 받는 혐의 당사자입니다.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강제 배정된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김 의원 SNS에 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문제 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데 무슨 뜻이에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어제 최상병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 자, 그럼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박 대령에게 이첩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금 이것을 항명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군의 이 명령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왜 달라진 거예요? 네, 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 걸까요? 저도 아직까지 국민의 당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돕고 있었던 한 사람의 자녀로서 대통령이 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빨리 이 재판을 취소시키는 일이. 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최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 다음 달이면 최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남성이 아파트 입주민과 경찰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제압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건지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검복을 차려입은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손에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한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야구 방망이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합니다. 즉시 테이저건을 겨누는 경찰관들. 남성은 방망이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하다 끝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됩니다. 아파트 복도는 남성이 부순 현관문과 화분 조각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하니까 처음에 놀라긴 했었죠. 무기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안 내려놓기에 이제 저희가 테이저로 제압을 했죠.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인 20대 A씨. 앞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입주민을 야구 방망이로 위협했습니다. 해당 입주민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옆집 문과 복도 창문도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기 혐의 등 무려 6건으로 지명수배된 남성이 신호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까지 검거를 피하려고 차량을 들이받으며 악착같이 도주하는데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순찰 중인 경찰. 빨간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갑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여러 번 명령하지만 승용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좁은 골목에서 속도를 내며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이던 차량. 결국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하지만 잠시 뒤 운전석 옆자리 문이 열립니다. 사고로 운전석으로 나올 수 없자 보조석으로 내린 겁니다. 운전자는 힘겹게 나오더니 있는 힘껏 내달립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달리는 남성을 경찰이 바짝 뒤쫓고 400m 추격 끝에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곧장 음주 측정을 했지만 남성은 술은 마시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도망가자마자 분명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음주 정도는 의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말도 잘 하고 어디 휘청거리지도 않고. 신원을 조회해보니 사기 혐의 등 무려 6건으로 수배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찰은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명의 경상자를 낸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무더기로 하천에 버려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27대를 내던진 건데요. 경찰은 따릉이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서 이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난 대낮 서울 성북구. 검은색 옷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다리 위 따릉이 대여소 앞에 나타납니다. 남성은 멀쩡히 서 있는 자전거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다리 아래로 내던집니다. 연거푸 따릉이 7대를 던지고는 자리를 뜨는 남성. 지나던 시민이 말을 걸자 황급히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나다 중앙 분리대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자세히 보니 이 남성은 장갑에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북구 성북천 한 다리 아래에 따릉이 7대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한낮에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왕복 5차로 도로를 건너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어제 새벽 4시쯤 또 다시 누군가 따릉이를 하천에 버렸습니다. 검정 옷의 남성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 따릉이 8대를 차례차례 하천으로 내던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전에도 500여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남성이 자전거 12대를 하천 아래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3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릉이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식을 마친 자전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수거해 수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한 쌍의 남녀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남녀 2명이 테니스를 즐깁니다. 라켓을 들고 실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을 주고받습니다. 행인과 자칫 부딪힐 뻔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테니스를 이어갑니다. 이곳은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하루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입니다. 이곳은 비행기를 타려는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곳인데요. 남녀는 이곳에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들이 테니스를 친 건 지난 주말인 8일 새벽으로 파악됐습니다. 광경을 찍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민폐 커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서 꼭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항시설을 무단 점유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오랜 시간 사용한 게 아니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신고 접수됐다면 당연히 저희는 제지하고 했겠는데 저희가 한번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경찰은 일단 공항 내 질서 유지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전남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대형 화물선이 어선과 부딪힌 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어선에 접근합니다. 배 바닥 위에 올라간 해경 구조대원이 곳곳을 두드려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33톤급 통발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3시 18분쯤입니다. 당시 어선엔 선장 A씨와 선원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 6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국인 선원 2명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앞부분에 무언가 부딪힌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9,000톤급 홍콩 선적 컨테이너 화물선이 가해 의심 선박으로 지목됐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조업 중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추적 끝에 사고 지역에서 37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화물선을 붙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선체에는 페인트 자국 등 충돌 의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화물선을 압송하는 대로 전밀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장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고소한 배경에는 3천억 원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얽혀 있었습니다. 박 씨 아버지는 이 새만금 사업 설명회에서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고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60개 규모에 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A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레저 시설을 세운다는 제안과 함께 박세리 희망재단과 골프 아카데미를 세운다며 재난 명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여 의향서도 냈습니다. 이 부지에는 국제 골프 학교나 관광 레저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사업 참여 의향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 명의의 도장과 서류는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 씨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며 사업 설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피력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재단에 문의해 서류가 가짜인 걸 파악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재단이 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미국에 무려 6조 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권 씨가 숨겨놓은 재산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벌금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1천억 원입니다. 미 증권당국은 이번 판결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우리 검찰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 자산 추징 동결에 나서 확보한 게 2,468억 원입니다. 또 권 씨 비트코인 등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 디지털 자산은행 같은 해외 자산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원이 넘는 숨겨진 재산이 더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적게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이제 권도영 씨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 체포된 권 씨는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 질문에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처벌이 셀 것 같으니 먼저 합의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권 씨가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로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피해자 보상은 한 걸음 뒤처진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 3대 석굴로 유명한 산시성의 관광지. 그런데 이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타이머가 설치됐습니다. 칸칸마다 앞사람이 얼마나 오래 들어가 있는지 공개가 돼서 논란이라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박수유 기자입니다. 화장실 문마다 LED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비어있는 칸은 녹색으로 비어있음, 사람들이 들어간 칸은 빨간색으로 사람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옆에 숫자가 함께 표시돼 있고 점점 숫자가 올라갑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재는 초시계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유명 관광지 윙강석굴의 여자 화장실에 지난달부터 초시계가 설치돼 논란입니다. 칸막이 문이 잠기는 순간부터 사용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는 겁니다.
기본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빗발치자 윈강석굴 관계자는 화장실 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라며 시간을 재촉하거나 중간에 내쫓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윈강석굴은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며 실제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因为游客现在每年人数越来越多了，卫生间就是不太够用。如果在建厕所的话，比较的麻烦。 윈강석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중국 최대의 불교 석굴로 지난해에만 300만 명이 찾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다 사람들입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갱단을 소탕하고 있는데요. 취임 열흘 만에 갱단원 2,000명을 대형 감옥에 수감하는 장면을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속옷만 입은 수감자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달려갑니다.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어느덧 건물 안은 수감자들로 빼곡히 들어찹니다. 이들은 폭력과 마약 범죄에 연루된 갱단 2,000여 명으로 교도소 3곳에 분산되어 있다가 대형 감옥 세코트에 옮겨진 겁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달 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열흘 만에 단행한 조치입니다. Este pueblo salvadoreño tomó la decisión de seguir al pie de la letra la receta y juntos nos libramos del cáncer de las pandillas.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직접 이감 영상을 공개했는데 수감자들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이 감옥을 직접 완공했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현재까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15,000V 전기 철조망과 19개의 감시탑이 설치돼 있고 면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2022년 3월부터 갱단 연루 혐의로 인구의 1%인 7만 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일각에서는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3차 대전 문턱까지 갔던 62년 전 쿠바 미사일 사태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턱 미친 이 쿠바에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이 입항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군함이 항구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춘 러시아 북방함대 소속 고르시코프 제독 호위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카잔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조선과 구조 예인선까지 모두 4척의 러시아 군함이 미국과의 직선 거리가 150km에 불과한 턱 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쿠바에 입항한 러시아군은 17일까지 쿠바군과 함께 장거리 타격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미국을 향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ese Russian naval deployments sailing into Cuba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now the Biden administration. It's something we watch closely and carefully. 일각에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소련은 핵탄두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다 미국과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거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일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외신에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한 탈북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두려워도 해는 뜬다. 강렬한 메시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마이크를 잡은 32살의 탈북민 김금혁 씨가 영어로 북한을 규탄합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현지 시각 어제 10달 만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김 씨는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영어로 연설을 하던 김 씨는 북한 청년들을 위한 말을 하겠다며 한국어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 김일성대 출신인 김 씨는 중국 유학 중 탈북했고 2012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채널A에 북한은 현재 청년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길라잡이가 될 자극을 주고 싶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지만 역대 최다 찬성표인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하며 열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달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황중국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참여했던 100살 가까운 미국인이 세상을 떠나며 70대 여성에게 간을 이식했습니다. 미국 최고령 장기기증자로 기록됐는데요. 이 장기기증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김담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오빌 앨런. 집안 곳곳에는 그의 사진과 쓰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집 주변을 치우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앨런은 뇌 부종이 심해 더는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간 기증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에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앨런의 간은 72세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And he never thought about himself first, he thought of others. 현지 장기 기증 단체는 앨런이 미국에서 장기를 기증한 최고령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앨런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86살의 나이로 간을 기증한 윤덕수 씨가 최고령 장기 기증자입니다. 장기 기증에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장기 기증은 따로 연령 제한이 따로 없고요. 혈액 검사나 초음파 등을 통해서 장기 상태 확인을 하고 기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16세 이상이 돼야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암 환자의 경우엔 장기 기증이 제한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서 자사의 PB 상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한 혐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제를 검색해봤습니다. 판매 랭킹을 보니 쿠팡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 1위입니다. 제 상단에 일단 노출이 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먼저 이제 사봤다는 일단 그 믿음이 일단 생기니까 그렇게 돼서 일단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와 직매입 같은 쿠팡 상품만 랭킹 상위권에 오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상위권에 고정 노출시킨 자사 상품은 6만 4천여 개. 검색 순위 100위 안에 노출된 자사 상품의 비율은 56%에서 88%로 뛰며 해당 제품 매출도 7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일반 입점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자사 상품의 후기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무려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을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가격은 같은데 용량만 줄인 꼼수 인상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비자 모르게 만두 하나를 슬쩍 빼는 식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 임종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할인 통닭입니다.
용량이 720g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떼어보니 예전 용량인 760g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꼼수 인상 사례를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CJ 비비고 만두 일부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35g 줄어든 만두 제품입니다. 직접 재어보니 개당 무게는 35g, 만두 한 봉지 12개에서 11개로 한 알 줄어든 셈입니다. 오설록 티백과 오뚜기 컵스프 등도 포함됐는데 용량을 최대 25% 넘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속았다는 반응입니다. 물가가 다 오르긴 했지만 그게 속임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를 안 하고 가격은 동일한데 그런 상태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물건을 점점 사기가 싫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용량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5% 이상의 용량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조정이라 밝혔지만 줄어든 용량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주간의 미국 출장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1일 이 회장을 자택으로 초대해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월 방한한 저커버그를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에 초대해 만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과 고화질 영상 표준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중인 아마존, 삼성 스마트폰에 통신칩을 납품하고 있는 퀄컴 CEO와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아마존, 퀄컴과의 만남엔 지난달 21일 반도체 부문장에 임명된 전영현 부회장도 배석했습니다. AI용 반도체와 위탁 생산에서 경쟁사에 밀리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일정을 마치며 삼성의 강점을 살려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AI 칩을 개발부터 생산,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생산 시간을 20% 단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말엔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과 임원이 참여하는 경영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방향을 논의합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반전 계기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동네 병원들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려면 오늘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네 병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서울 중구에서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병의원 272곳 중에서 2곳만 신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의원급 병원들에 오는 18일 휴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8일에 정상 진료하시나요?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진료하시나요? 화요일 빼고 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각각 답변 속에 휴진 사전 신고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서울 중구에 있는 병의원 279곳 중에선 2곳, 노원구는 389곳 중 7곳만 오는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습니다. 병의원 1935곳이 몰린 강남구도 사전 휴진 신고 병원은 채 10곳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사전 신고한 병원들 상당수는 매주 화요일 정기 휴진해 오던 곳이라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휴진할 예정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원인은 사전 신고를 하면 오히려 정부가 행정명령 내릴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18일 당일 오전 진료한 뒤 오후만 휴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병의원 3만 6천 곳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정부는 무단으로 휴진할 경우 엄격하게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개원이 중심으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걸로 보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당일날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해외처럼 교육받고 해외 대학 진학이 용이한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입학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죠. 작은 섬나라 바투아누의 시민권을 사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준다는 브로커. 시민권을 사면 병역 기피가 가능하다며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해외 이주 알선 업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묻자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외국인 학교는요 무조건 시민권이셔야 돼요. 바누아투 시민권을 다 통용돼서 단기간 안에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 마지막 국가예요.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빠르면 2달 안에 취득할 수 있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여만 원을 기부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해외 이주 브로커한테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바누아투 시민권을 받는 방법과 비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주하지 않아도 해외 이주 확인서를 써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주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어디 주소지요? 바누아투 주소지. 근데 사실 제가 이주한 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인 자녀, 3년 이상 해외 거주 등 입학 조건이 충족됩니다. 부모 둘 중 한 명이 시민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예. 만약에 두 분 다 대한민국 국적자시면 아이가 외국에서 3년 정도 체류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해외 이주 신고를 가짜로 꾸며주는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채널A의 취재 문의를 받고서야 이런 실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뒤늦게 바누아투 시민권 등으로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누아투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속 그러는 와중에 그림같이 다 국적 상태 신고까지 딱 하니까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무청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변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병역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맏형이죠. 류현진이 보여주는 사과의 품격이 화제입니다. 지난주 벤치 클리어링 사태에 이어서 또 한 번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화의 황영묵이 휘두른 배트가 투수 마운드까지 날아갑니다. 두산 이병헌이 날아오는 배트를 피해 펄쩍 뛰는 아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불쾌한 듯 표정을 보이는 이병헌. 이때 한화 더그아웃에서 거듭 사과해라는 외침이 나오지만 관중 소리에 묻혀 황영묵은 듣지 못합니다. 사과 없이 끝난 경기에 류현진과 이재원이 그라운드에 나와 계속해서 손짓을 보냅니다. 배트를 놓친 제스처를 보이며 사과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배트를 던진 게 고의는 아니지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류현진의 사과는 최근 벤치 클리어링에서도 해결사 노릇을 했습니다. KT의 10점 차로 크게 이기던 8회 말 연이어 삼진을 잡아내며 투수 박상원이 크게 포효합니다. 과도한 세리머니에 야유가 쏟아지고 경기가 끝나자 KT 황재균이 분노합니다. 결국 류현진이 미안하다는 손짓을 보내고 양팀 감독이 사과의 포옹을 나눈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깨끗한 야구를 하겠다는 한화 김경문 감독의 야구 철학에 맏형 류현진의 중재 역할이 더해져 성숙한 야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때이른 한여름 더위에 도로도 뜨겁습니다. 서울의 도로는 아지랑이로 형태를 알아보기 쉽지 않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에는 살수차도 등장했는데요. 불볕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은 33도, 대구는 34도로 평년보다도 5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밤부터 비 예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운 데다 자외선까지 강하다 보니 오존이 많이 생성되겠습니다.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예상됩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21도 안팎에서 시작돼 춘천과 광주 33도, 대전 34도, 구미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열어서 특검법, 전국민 지원법 다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소용이 없죠. 국민의힘은 이 국회에 안 들어가고 자체 특위나 당정회의를 열어서 연금개혁, 민생법안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하나 통과 못 시킵니다. 이래저래 요란만 할 뿐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야 민생쇼 국민만 손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